가장 부모들이 궁금한 거는 의사들한테 꼭 항상 물어봐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장면까지 저는 생각하면서 잠을 깨고 막 그래서 제일 지능이 떨어졌거든요. 얘도 지능이 70대, 80대 하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백사. 지금 엄마들도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똑같이 혼란스럽고 똑같이 힘들고 밤에 울고 자고. 네. 네. 저도 그때 소주를 마시고 질문하고 싶은 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교수님 진료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과거 아이들을 이렇게 뭐 치료하시면서 데이터가 축적돼서 거기에서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의 치료 방향이랑 뭐 그 여러 가지 소견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가장 부모들이 궁금한 거는 의사들한테 꼭 항상 물어봐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커서 이런 일반적인 모습이 계속 남아있을 건가요? 아니면 이 아이는 군대를 갈 수 있을까요? 등등 대학교는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해서 되게 궁금을 해요. 왜냐면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알아야지 그려져야 네. 내가 희망을 갖던지 포기를 하든지 나도 무슨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예후에 대해서 저희는 물어보는데 그 예후에 대답을 해주세요. 뭐 짧게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6개월 후에 아니면 뭐 얘가 청년이 돼서 이런 얘기를 뭐 제가 갈 때마다 얘기는 해주시는데 그 예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어떤 그 예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들이 뭔지. 여태까지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예후의 영향이 언어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그 다음에 지능이 얼마나 높으냐, 또 요즘 최근에는 치료 시기까지. 근데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는 100%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구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만 그 연구도 한국인 대상이 아니에요. 서양 애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예후에 대한 많은 연구들,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는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좀 틱장애 아이들이 오면 한 90%에서 만 15세가 되면 좋아집니다 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만큼 연구가 됐기 때문에. 근데 발달장애 쪽은 그만큼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비과학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체험에 의해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 게 있고, 또 돌이켜보면요. 아기가 몇 살이죠, 그 집에는? 저 10개월, 36개월이요. 그 아이들 예후를 알 수 있을까요? 예후. 이 아이가 대학을 어떻게 갈지, 뭘 좋아할지. 사실 보통 아이들도 모르네요. 저도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1학년 갔다 대고, 얘가 나중에 무슨 대학을 갈 것 같으냐. 사춘기를 어떻게 갈 것 같으냐. 그러면 제가 헐,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다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저도 사실 좀 우리 두 아들을 기르면서 엄청 불안했거든요. 특히 우리 큰아이는 정말 어려운 면이 좀 많았어요. 사실 그게 덕분에 제가 명의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놀리는데 그만큼 저도 정말 불안했거든요.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돼, 심지어 막 제일 나쁜 악몽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장면까지 저는 생각하면서 잠을 깨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그 마음 너무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어머님 똑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야, 그러면 이 아이들 예후가 어떻게 될까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각각 마지막 제가 평가한 게 만 9.9세, 8.6세, 8.6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들 처음 볼 때가 3.7세, 4.8세, 4.10세잖아요. 유아기 때죠, 그죠? 이 아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아이인데 인지치료가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 인지치료 많이 시킵니다. 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시킬 거예요, 앞으로. 그러고 나서 뒤에를 한번 더 보시면요. IQ를 제가 3번에 걸쳐 IQ 검사를 했거든. 학교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쭉쭉 봤는데 89, 첫 번째 아기 89면은 조금 떨어져요. 보통 90에서 100 정도가 평균이에요. 네. 그럼 처음에 좀 떨어졌다가 오히려 더 떨어져서 중간에 그러다가 지금 현재 평균 정도. 두 번째 아이는 얘야말로 제일 지능이 떨어졌거든요. 얘도 지능이 70대, 80대 하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백사. 네. 그다음에 케이스 3 아이는 얘가 제일 지능이 좀 떨어져요. 처음에 67가 정신지체 수준인데 한때는 90 갔다가 지금 92 정도. 얘는 계속 평균치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예측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필요한 걸 계속 채워주면은 상당히 잘 따라온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녔거든요, 다. 제가 일부러 이런 아이만 뽑은 게 아니라
이 어머님들이 인지치료까지 꾸준히 하신 분들이라 제가 이 3번째 걸친 지능 검사까지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거는 해외에 제가 발표하느라고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지능 검사들을 해낼 건데 앞으로 계속 아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1까지 쭉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추이를 보는 거를.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예후를 더 많이 예측해 줄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어머님이 배우는데 전 특히 이런 아이들을 볼 때 다른 애에 비해서 현재 뭘 못하느냐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얘만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빨리 가는 게 뭔가를 빨리 잡아내서 그걸 잘 키워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수학 잘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숫자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저는 얘가 이제 인지치료를 하는데 인지치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그냥 산수 계산 정도가 아니라 수학적인 원리를 얘가 너무 빨리 이해를 해서 이렇게 지능이 언어성, 비언어성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아니 말하는 애들도 수학은 못하는데 얘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우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정 교수님이 저한테 여우 같아요. 왜냐면 여우같이 너무 귀신처럼 잘하니까 숫자만 갖다 대면 더 쌤필도 척척척 해내니까 여우 같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가 잘하는 분야를 좀 더 키워주는 것도 좋고 아마 어머님도 그걸 아시고 또 마음이 편해지셨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그 교수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지능 검사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알고 싶었어요. 이 아이가 하지 말라고? 지능이 어떤지. 예. 40개월, 50개월에도 처음에 지능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앞으로 지능이, 그러니까 제일 걱정됐던 거는 지능이 낮아서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그 불안감이 높았거든요. 지능 검사 좀 해주세요 했는데 교수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해봤자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7살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능 검사 해봤자 지능만큼 이거 안 나온다. 필요 없다. 지능 검사 하지 말라. 네, 그냥 학교 보내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학교를 보냈죠. 근데 지금 이제 착석이 40분이 되고 어느 정도 지가 이제 글자와 숫자에 대해서 지각을 해요. 이때쯤이면 이제 지능 검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그쵸. 왜 못하게 하셨는지. 네. 착석이 안 되면 못하고요. 또 하나는 언어를 좀 더 표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비언어성 쪽은 상당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그거는 이렇게 퍼즐을 맞춘다든지 이 다음 순서에 뭐가 오는지 체크하는 건 얘가 귀신이니까 그쪽은 이렇게 높게 나올 거예요. 뻔해요.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쪽에서 아이가 단어, 어휘, 공통성, 뭐 언어 이해, 상식 이렇게 나오면 그건 점수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키워서 오히려 하는 게 더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인지치료에서 이제 언어적인 측면을 더 올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일단은 지금도 어려우면 이렇게 약간 피하다가 다시 나를 그렇게 오래 봐도 처음엔 나를 피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순간에 그거를 이게 좀 없애는 훈련을 해서 새로운 것도 척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돼서 해야지 저는 지능 검사를 해도 자기 실력이 조금은 반영이 그래도 얘는 평가 절하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거 보고 마음 아플까 봐 제가 일부러 하고 해봤자 지금 학교는 분명히 적응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용도로는 굳이 하지 말자고 해서 지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여대로 나가면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면 지능 검사를 제가 하자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아마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이런 거 잘하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앞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사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방향성의 일치가 안 되는 치료가 지금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치료실을 이렇게 나눠져 보면 그 의료기관과 관련된 치료실이 있고 아니면 뭐 일반 사설 치료실이 있고 아니면 복지관이 있어요. 근데 의료기관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두 군데에서는 치료 방법이 치료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돼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복지관의 나라에서 하는 건가요? 네, 복지관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바우처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해서 하는 건데 그 치료사 분들께서도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의사의 조언을 받고 소견을 받아서 한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껏 효과가 있었다라는 치료들은 치료사분들이 의료 쪽에 전문 지식도 많아요. 뇌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그리고 실습도 많이 받았던 이런 공통적인 면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았던 의사의 소견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발달에 이제 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합 발달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의료와 관련된 의료 지식과 관련된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사회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우리 사회의 한 가지 병리 중에 하나가요. 따로 국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치료사하고 의사 사이에 소통 안 되는 거는 물론 기본이고 그러니까 의료와 심리가 함께 통합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심리와 의료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여기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국가 간에 부처 간에 통합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요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통합이 안 돼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어릴 때는 보건복지부 영역이지만 크면은 특수교육을 받아서 교육부랑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절대 소통이 그렇구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분절된 상태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 그게 그냥 만연돼 있어서 제일 저는 피해를 많이 보는 아이들이 바로 이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통합에 통합을 겹쳐야 돼요. 의사하고 치료사가 해야 되고 특수교사까지 일반 교사까지 통합이 다 돼야지 이 아이 하나를 제대로 길러줄 수가 있는데 통합은커녕 다들 분절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고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영역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저랑 협업하는 치료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표준화된 치료 모듈을 만들고 그러니까 진단에 너무 목매일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진단은 자꾸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지면 커서. 그거보다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얘는 어떤 방향으로 하니까 몇 번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고 언어 치료는 어떤 식으로 했다가 그다음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제 의료와 심리라도 차상 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고자 합니다. 진짜. 네. 지금 그렇게 받고 계세요. 어머님이 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쵸. 근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대로 받아야 되고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 따라가야 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근데 학교에서도 그 주 1회 정도는 특수교사가 와서 이렇게 뭐 미술 치료라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애들을 모아놓고. 근데 주 1회로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 1회로는 교육기관에서의 어떤 치료가 확대되지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특수교육 형태의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되고 지금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조금 더 이런 그 치료사와 그리고 특수교사와 그리고 일반 선생님이 치료 영역을 같이 교육기관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교수님이 학교에도 나가셔야겠네요. 사실 외국에는 그게 네. 아까 말했죠. 값이 비싸서 그렇지 그런 서비스를 해달라면 합니다. 아 그래요?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참 아쉬운 게 의료도 그렇고 모든 거를 국가에서 하는 거는 저렴이로 다 깔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참 아쉬워. 그래서 여기서 뭐 보편적 복지니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철학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을 희생시켜서 값을 싸게 해서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 다 개성이 다른 것처럼 특히 여러 번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애들 진짜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이 아이들을 다 하나하나 맞추려면 굉장히 고급의 지식이 필요하고 또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맞추는데도 비용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은 안 주고 저가로 쭉 깔아가지고 2만 원 주게니까 바우처 해라. 이게 지금 국가가 우리 세금 걷어가가지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쵸.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모욕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를 내가 낸 세금으로 이거밖에 못해라고 충분히 질책을 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가서 한판 하시고 교육부 장관님한테 야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왜 하세요? 생색만 내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고 부모님들이 따지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머님들이 발달의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면 너무 주눅이 드셔갖고 혼자서 우울하시면 실제로 아이가 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술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첫 번째 그 어떤 어머님들한테는 소주 먹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 정확하게 소주를 드세요. 또 그렇게 독한 술을 그거 안 먹으면 쌓이니까. 잠이 안 와요. 자기 전에 꼭 소주 2잔을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주를 드시지 마세요. 제가 버릇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혼자 사귀시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좀 연대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통합 안 되고 그렇게 저가 정책으로 대충 뿌려주는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이렇게 딱딱 해주시라. 그걸 오래 평생 해달라 안 한다.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질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지면 우리 물러나겠다.
그러면 토탈 돈을 따지면 더 싸게 들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딱 필요할 때 제대로 하고 애가 좋아지면은 치료 안 해도 되잖아요.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정책의 기반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같이 부르짖어 주셔야지 그 제도가 생기는 거죠. 정치는 표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면 내가 당선되겠구나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대선부터 어떻게 좀 오늘 진짜 어려운 시간 내주신 거예요. 네. 정말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네, 항상 이렇게 네. 누군가한테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 저랑 제가 힘들었던 시간이 왜 힘들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엄마들도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똑같이 혼란스럽고 똑같이 힘들고 밤에 울고 자고. 네. 네. 저도 그때 소주를 마시고 그랬었는데 네. 조금이라도 제 경험이 지금 같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엄마들이 들었을 때 약간의 방향성을 제가 조금이라도 드렸다면 네, 그러면 저는 너무 네,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어느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네. 교수님 연락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이런 거. 정신줄 안 무서워하겠다. 여전히 힘든 시간이에요. 네. 앞으로도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맞아. 네.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주변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주변에 치료 선생님이 같이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저 아들과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더 열심히 이 분야를 이렇게 저변을 확대시켜줘야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아이들은 이제 다 좋아지고 나면은 사춘기 넘기고 나면 직업을 뭘 가지고 사회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맞아. 저는 그런 직업 학교 내지는 바리스타가 됐던 얘네들이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직업 훈련을 시켜서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작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는 정말 다양한 어머님, 아버님을 만났는데요. 비슷해요, 이 아이랑. 말을 좀 못하지, 얘도 눈치가 빤한 아이로 컸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꽃집을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걔가 또 시각적인 게 뛰어나가지고요. 얘가 남자인데도 너무 잘해. 플라워 하는 거를. 그래서 결국 걔는 엄마가 꽃집을 차려갖고 이걸 같이 해요. 너무 괜찮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 아이가 사회인으로 재밌게 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혼자 하면 너무 마음 아프니까 이렇게 발달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나 또 저도 완오브댐이에요. 우리 이제 큰 아이가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 책을 보시면 구구절절 그건 10분의 1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해를 해서 어머니가 계속 불안해한다는 거에 저는 누구보다 격하게 공감하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꿈이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혹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안 됐을 때 소수자로서 얘가 잘 살아갈 수 하기 위해서 무슨 직업을 줄 것인가. 맞아. 그래서 내가 길이 없으면 만들리라. 내가 뭔가 공장에서 차리라. 그 어머니, 꽃집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제가 크게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련하면 돼요. 진짜.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이들 이렇게 잘만 키워놓으면은 잘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제가 더 좀 주도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